옛날 조선 중엽 한성 남쪽 끝자락 작은 고을에 이도현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초가 삼간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허름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집 안에는 오래된 책 몇 권과 달아해진 붓, 그리고 벼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만큼은 늘 또렷했습니다. 도연의 집안은 본래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증조부께서는 정삼품 벼슬을 지내셨고 조부께서도 한때 승지를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안이 몰락했고 도연의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 뒤 병으로 눕게 되셨습니다. 어린 도연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글을 읽었습니다. 촛불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밤이면 달빛의 의지에 책장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벼슬이란 것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란다. 권세를 탐하지 말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도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글만 파서 무엇 하느냐고, 세상은 인맥과 돈이 있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연과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은 권세가의 집에 드나들며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글을 대신 써주고 심부름을 하며 쌀과 돈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부유한 상인의 딸과 혼담을 맺어 단번에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이란 본디 백성을 위하는 자리라 배웠고 출세를 위해 도리를 꺾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부자 김진사가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과거를 보는데 답안을 좀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는 넉넉히 하겠다며 쌀 한 섬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진사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란 제 실력으로 보는 것이지 남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쟁이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빈솥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배를 고른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한 끼도 버거운 날이 많았지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도우면 보리밥 한 그릇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연은 매일 새벽이면 책을 펼쳤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역사책을 읽고 선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벼슬에 오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날에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몸을 괴롭혔지만 도리는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에게 학문은 출세의 사다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도연은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비란 가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며 권세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책을 덮고 바람을 쐬기 위해 마을 아래 개울가로 내려갔습니다. 머리가 무거워 잠시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음이 반쯤 언 개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 갈대밭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얼음 사이 얕은 물웅덩이에서 무엇인가가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잉어 한 마리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잉어는 비늘이 빛을 잃어 있었고 지느러미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잡았다가 버린 듯 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숨은 가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잉어를 잡아 팔면 쌀 한 대쯤은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을 굶지 않아도 될지도 몰랐지요. 마을 아래 주막집 주인이 싱싱한 물고기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잉어를 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겉옷을 벗어 잉어를 감쌌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게 자신이 배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모든 생명은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물동이에 깨끗한 물을 받아 잉어를 옮겼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쌀 한 숟갈을 조금씩 나누어 먹이로 주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잉어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주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잉어가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흘째에는 지느러미를 움직였고, 닷새째에는 물 위로 올라와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잉어는 도연이 다가오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하루에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책을 펴기 전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잉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가난보다 강한 위로였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속에서 잉어는 도연에게 작은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잉어는 눈에 띄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잉어가 어느새 팔뚝만큼 컸습니다. 비늘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지느러미는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가끔 잉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린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동이를 들여다보니 잉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도연은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물어갔나 싶어 마당도 살폈지만 잉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동이 밖으로 뛰어나간 흔적도 없었고 물만 그대로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고양이나 새가 물어갔겠지. 괜한 정을 붙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누가 훔쳐갔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물동이를 씻어 다시 물을 채워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잉어가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잉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더 커진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라서 잉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몸집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비늘의 빛깔도 더욱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다녀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잉어는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흘 만에, 다음에는 닷새 만에, 그 다음에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잉어는 자랄수록 자주 사라졌고 돌아올 때마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저 이전과 다름없이 먹이를 주었습니다. 욕심을 내지도 의미를 억지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도연의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덕은 바라지 않아도 쌓이는 것임을 그는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의 대가를 바라지만 도연은 그저 옳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잉어를 살린 것도, 매일 먹이를 주는 것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과거를 한 달 앞둔 어느 밤, 도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동쪽 길을 피하고 남쪽 길로 가거라. 동쪽 길에는 홍수가 날 것이고 남쪽 길에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이번 시험은 글재주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뜻을 묻는다. 내 마음을 곧게 하여라. 잠에서 깬 도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험 전날 도연은 길을 나섰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성으로 가는 동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더 넓고 평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꿈을 믿고 남쪽 길을 택했습니다. 남쪽 길은 좁고 험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나절쯤 걸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고 산 중턱에 낡은 서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학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인사를 하자 노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서원 안은 소박했지만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노학자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가? 도연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지, 진정한 선비란 어떤 사람인지, 학문의 목적은 무엇인지 논했습니다. 노학자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진정한 선비로구나. 가난 속에서도 뜻을 지킨 자네 같은 사람이 벼슬에 올라야 백성이 편안해지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도연은 길을 나섰습니다. 노학자는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 길로 간 사람들이 홍수에 막혀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꿈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도연은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 도연은 시제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젯밤 노학자와 나눈 이야기가 고스란히 시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품어온 생각을 붓에 담았습니다. 정치란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며 선비란 가난 속에서도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진정한 덕은 바라지 않아도 쌓이는 것이며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글은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장원급 제자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도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숙였을 뿐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벼슬에 오른 뒤 도연은 가장 먼저 백성의 삶을 살폈습니다. 그가 맡은 고을은 가난했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부당한 세금을 줄였습니다. 권세가들이 반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을 풀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민원을 듣고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가난 속에서도 지켰던 도리를 이제 백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봄날, 도연은 오랜만에 옛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개울가로 갔습니다. 봄물이 흐르고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개울가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도 잉어도 이미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잉어가 하늘로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잉어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용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도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줄 뿐이라고 말입니다. 잉어를 살렸고 잉어는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제 자신도 세상에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덕을 쌓고 욕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도연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도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일어나 책을 폈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권세가들이 뇌물을 가져와도 단호히 물리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임금 앞에서도 바른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연이 나이 들어갈 무렵 그가 다스린 고을의 백성들은 풍족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참 선비라고 가난 속에서도 도리를 지키더니 높은 자리에서도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다만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살았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년의 도연은 다시 그 개울가를 찾았습니다. 얼음이 녹고 봄물이 흐르는 개울가에 서서 그는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픔 속에서도 작은 생명을 살린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하루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덕은 바라지 않아도 쌓이는 것이고 선한 마음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은 개울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난해도 도리를 지키고 부유해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힘이 있어도 약한 이를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자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덕은 조용히 쌓인다고, 욕심 없이 살면 하늘이 돕는다고 적었습니다. 그 시는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속 도리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고 옳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마음 말입니다. 도현 선비가 잉어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든 말입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천천히 바르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현 선비가 가난 속에서도 도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